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오피스텔 단지. 서늘한 공기를 뚫고 연기가 천천히 건물 틈을 타고 흘러나왔다. 기척은 없었고 바람은 무심했다. 그러나 경비실 안 한 사내는 벌써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이경호, 62. 오피스텔 경비 경력은 4년 차. 사람들은 그를 경비 아저씨라 불렀고 이름을 묻는 이는 드물었다. 그러나 이경호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한 냄새였다. 종이 타는 듯한, 그러나 어딘가 전자기기 특유의 타는 내음이 섞여 있었다. 이경호는 말없이 경비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했다. 곧장 비상계단으로 발길을 옮겼다. 3층이다. 계단을 오르던 그의 발걸음은 거침없었다. 문을 열자 복도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기침 소리도 누군가의 신음도 없었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안 어딘가에 아직 누군가 있다는 것을. 3층 302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나오고 있었다. 이경호는 몸을 낮춰 숨을 고른 뒤 문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잠겨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어깨로 문을 밀쳐 부쉈다. 안쪽에선 커튼에 불이 옮겨 붙고 있었고 바닥엔 어린아이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러나 주저함은 없었다. 그는 곧장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입으로 짧게 외쳤다. 호흡 있음. 의식 흐림. 바로 후퇴. 불길이 등을 스쳤고 커튼이 우수수 떨어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경호는 아이를 안은 채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틀었다. 자신의 옷이 검게 그을리는 것도 잊은 채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밖에선 이미 연기가 퍼지고 있었고 주민들이 하나둘 거리로 몰려나오고 있었다. 소방차의 사이렌이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이의 숨이 불규칙하게 흔들렸다. 그는 단단히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낮게 속삭였다. 살아야 해. 끝까지 버텨야 해. 소방대원이 도착했고 아이는 곧 구조대의 손에 넘어갔다. 그제서야 이경호는 한 발 물러섰다. 그의 등은 불길에 그을려 있었고 왼쪽 손등은 심하게 데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괜찮은지만 그뿐이었다. 다음 날 뉴스엔 짧은 속보가 실렸다. 경비원의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막아. 한 아이 구조. 이름은 없었고 사진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경비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UDT 출신의 소방대 구조특수팀 근무라니. 소방본부 대원이 중얼거린 말이 그제서야 주민들 사이로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었대? 어쩐지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라. 하지만 이경호는 말이 없었다. 누군가는 물었고 누군가는 떠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가 보는 건 건물 바깥 풍경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올지 모를 위기의 순간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킨다는 건 잠깐의 용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의 감시와 침묵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경비실 문 앞엔 작은 메모 하나가 붙었다. 경비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소방관들은 떠났고 구조된 아이는 무사히 회복 중이라는 소식이
다음 날 아침 전해졌다. 오피스텔은 일시적으로 정전이 되었고 입주민 몇 명이 화재 경위서 작성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다녀갔다. 하지만 경비실 그 자리에 앉은 이경호는 여전히 조용했다. 선생님, 어제 진짜 대단하셨습니다. 관리실 주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그는 단지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다. 한밤중에도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 없는 그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제서야 그가 그저 그런 노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이경호, 해군 UDT 출신, 20대 초반부터 위험지역 수색작전을 수행했고 전역 후엔 소방청 구조특수대에 들어가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볐다. 어린이집 화재 사고, 낚싯배 전복, 지하철 연기 질식 사고. 그가 있었던 자리엔 언제나 위기와 사람이 함께 있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향해 몸을 던졌었다. 하지만 5해 전 강원도의 한 산불 현장에서 모든 것이 변했다. 구조를 기다리던 등산객 4명 중 3명만 구조에 성공했고 마지막 남은 한 아이는 그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날 이후 그는 구조복을 벗었다. 명예퇴직이었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가 얼마나 악몽 속을 헤맸는지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경비실로 밀어넣었는지를 그는 말하지 않았다. 미련을 버리는 방법은 스스로를 가장 평범한 곳에 묻는 것이다. 그가 자주 적는 수첩 한 귀퉁이에 쓰인 문장이었다. 하지만 어젯밤의 화재는 그의 평범을 다시 무너뜨렸다. 불길 속에서 아이를 껴안던 순간 과거가 되살아났다.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엔 반드시. 그 절박함이 그를 다시 불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었다. 이틀 후 오피스텔 로비엔 작은 쪽지가 붙었다. 302호 아이 엄마입니다. 경비 아저씨 덕분에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단엔 조그마한 손글씨가 따라붙어 있었다. 아저씨, 우리 다시 놀아요. 내 그림책 읽어줘요.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쪽지를 내려다봤다. 입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동자엔 묘한 떨림이 피어올랐다. 다시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경비실 한쪽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제복을 입은 청년 시절의 이경호, 그리고 구조 후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모습. 누군가는 그걸 오래된 잡지 기사라고 했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내가 나였던 시간입니다. 속으로 그렇게만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다시 순찰에 나섰다. 불이 꺼진 복도를 지나며 그는 잠시 멈춰섰다. 3층 창문 너머로 어린아이의 방이 보였다. 그 불빛은 작고 희미했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지금은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오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낯선 사내가 방문했다. 정장 차림에 곱게 빗어 넘긴 머리, 군더더기 없는 자세. 사무실 여직원이 어색한 웃음으로 맞았지만 그는 곧장 물었다. 여기 이경호 씨 계십니까? 순간 공간이 묘하게 정적에 휩싸였다. 사무실 직원은 말없이 경비실 쪽을 가리켰고 그 사내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경비실 유리창 너머 이경호는
언제나처럼 CCTV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내가 문을 두드렸다. 경호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이경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다. 정진우냐? 예, 형님. 아직도 현장 냄새 맡고 계셨네요. 진우는 웃었다. 하지만 이경호는 웃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은 채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기 있는 걸. 진우는 주머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어젯밤 화재 현장, 아이를 안고 뛰쳐나오는 이경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기자 하나가 SNS에 올린 거 봤습니다. 바로 알아봤죠. 굳이 나까지 알아볼 이유는 없었을 텐데. 진우는 그제야 숨을 고르며 말문을 열었다. 형님 사실 저희 쪽 구조본부에서 다시 형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이번 일말인데 시청에서 표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딴 거 받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다. 이경호의 말투는 단호했고 짧았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형님, 그 사건 이후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압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보다 지금 형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 아니다. 지금 나는 그저 여기서 사람들 조용히 지키는 게 맞는 거다. 그는 눈을 내리깔았다. 진우는 한참을 바라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알고 계셨습니까? 302호. 그 아이 실은 강원도 화재 때 그 희생자 아이의 동생입니다. 그 순간 경비실 공기가 뚝 끊긴 듯 정지했다. 이경호의 눈빛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 기대 앉았다. 진우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닫았다. 한참 뒤 이경호가 입을 열었다. 운명이란 게 참 못됐구나. 그리고 이어진 침묵은 서로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무게였다. 진우는 일어났다. 그래도 언젠간 돌아오셔야 합니다. 구조되든 세상 한복판이든 형님은 그런 분이니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문이 닫히자 이경호는 조용히 수첩을 꺼냈다. 지난 화재 당시의 날짜를 적어둔 페이지를 펴고 옆에 작은 문장을 써내려갔다. 살아남은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할 이유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의 딸을 안고 웃던 사진 한 장이 문득 떠올랐다. 그 미소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던 기억이었다. 밖에선 햇살이 조용히 경비실 유리를 통과했다. 이경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선 또 다른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장마가 끝나기도 전인데 기온은 32도를 넘겼고 오피스텔 단지 주변 공기는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경호는 늘 그렇듯 복도 끝까지 순찰을 돌고 CCTV를 확인한 뒤 조용히 경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틀 전 진우의 말 이후로 요동치고 있었다. 302호 아이가 그 아이의 동생이라고. 그 한 문장은 오래된 문을 다시 열어젖혔다. 그가 가슴속에 묻어둔 산불 사고, 그날 자신이 놓친 작은 손, 아직도 밤이면 눈을 감을 수 없게 만드는 기억. 그날 이후 그는 사람들 속에 섞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은 자꾸 그를 불길 앞으로 다시 데려왔다. 정오를 막 지난 시각, 경비실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옥상에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경호는 반사적으로 일어섰다. 비상용 소화기와 손전등을 챙기고 계단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옥상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열기와 타는 냄새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컨테이너 자재 창고 한켠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었고 바로 옆에는 공사 자재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멀찍이 서 있는 그림자 하나. 작은 체구. 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02호? 아이였다. 몇 걸음만 더 나아가면 철제 난간 끝. 이경호는 단숨에 달려들 듯 아이에게 외쳤다. 거기 멈춰. 위험하다. 아이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그리고 순간 바람이 불었다. 불꽃이 튀었고 아이가 뒤로 중심을 잃었다. 이경호는 뛰어들었다. 손으로 아이를 끌어안는 순간 그들의 몸은 함께 바닥으로 구르며 자재 더미에 부딪혔다. 순간적인 고통이 등에서 느껴졌지만 그는 아이를 안은 채 자세를 낮췄다. 곧이어 소방대원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이경호는 외쳤다. 아이 먼저. 이쪽입니다. 아이를 넘긴 뒤 그는 천천히 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의 왼쪽 어깨는 이미 심하게 꺾여 있었지만 그는 눈을 감지 않았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순간까지 그는 정신을 놓지 않았다. 며칠 뒤 병실. 이경호는 어깨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옆에 앉은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형님, 이젠 그만 좀 지켜도 됩니다. 본인을 좀 지켜줘야죠. 이경호는 웃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아니다. 아직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남아있다. 그 말은 명확했다. 그는 돌아갈 것이다. 그 자리로. 불길 앞에서 누군가를 지켜내야 하는 그 자리로. 그리고 그날 밤 302호의 아이가 병실 문을 두드렸다. 작은 과일 바구니와 그림책 한 권. 아이는 말했다. 아저씨, 우리 다음엔 책 읽어요. 불 말고요. 이경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그의 가슴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병실 창밖으론 이른 아침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이경호는 하얀 붕대를 감은 어깨를 천천히 움직이며 복도를 걸었다. 의사의 퇴원 허가가 떨어졌고 진우는 이미 외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복직은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 이경호의 대답은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진우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어깨는 다쳐도 허리는 굽어도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단단했다. 구조대 시절에도 경비실에서도 그 눈빛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다. 그날 오후 이경호는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관리사무소 문을 열자 직원들이 놀란 듯 일어섰고 한 젊은 경비원이 다가와 허둥지둥 인사했다. 어르신, 아직 회복 안 되셨잖습니까? 여기가 내 자리지. 그는 말없이 초소로 향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조용히 책상에 앉았다. 전원을 켜고 CCTV 모니터를 켰다. 익숙한 화면들이 차례로 켜지며 복도와 입구, 옥상, 지하주차장이 정면에 들어왔다. 그는 오른쪽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새로 펼쳤다.
날짜, 시간, 교대자 이름. 그리고 하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경비는 지키는 자리가 아니라 서야 할 자리다. 잠시 후 누군가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302호의 아이 엄마였다. 두 손에 직접 만든 김밥을 들고 서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움 드릴 방법이 없어서요.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경호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 잘 키워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서 자랄 수 있게. 여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고 아이는 유리창 너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 한켠에서 무너진 채 남아있던 죄책감이 서서히 자리를 옮겼다. 미안함이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무력감은 이제 아니었다. 다음 날 구청에서 공문 하나가 도착했다. 화재 대응 공로에 따른 표창 수여 대상자 이경호. 관리소장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젠 신문에도 나와야죠. 진짜 영웅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불길 속에 들어가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이유입니다. 그는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경비실 유리창 앞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검은색 바람막이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이경호 씨 되십니까? 이경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남자의 눈빛은 범상치 않았다.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갖는 독특한 긴장감.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비밀. 국방부 쪽에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남자의 말은 짧았지만 묵직했다. 이경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초소 밖으로 스르르 지나가는 어둠 속 무언가 커다란 변화의 그림자가 깃들고 있었다. 경비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이경호와 낯선 남자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자의 손엔 봉인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이경호는 그 낡은 갈색 봉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이 자료는 공식 경로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말은 단호했다. 하지만 저희 쪽 일부 인원들은 여전히 현장을 믿고 있습니다. 특히 형님 같은 분을요. 이경호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A 사용지 여러 장 항만 설계도, 그리고 붉게 표시된 지하 구조도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게 부산 해양수송 통제센터? 맞습니다. 다음 달 특정 물류업체를 위장한 민간단체가 구조팀을 가장하고 진입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그들이 불법 무기 밀반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군이 직접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군도 경찰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곳을 가장 잘 아는 민간인은 형님뿐입니다. 이경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도면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붉은 표시가 된 구역은 바로 자신이 과거 구조작전 중 들어갔던 내부 순환 통로와 겹쳐 있었다. 그리고 한 구석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코드명 오메가 브릿지. 그 단어 하나가 오래된 기억을 강하게 뒤흔들었다. 이경호는 예전 구조대 시절 극비리에 진행된 군부 민간 합동 훈련 작전을 떠올렸다. 그 작전의 마지막에서 그는 통로에 숨겨져 있던 비밀 경납 창고를 발견했지만 상부의 명령으로 철수해야 했다.
그 통로 아직 살아있습니까? 확인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부가 현재 민간 폐자재로 위장되어 있어 외부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경호는 고개를 들었다. 이 작전에 왜 나를 끌어들이는 겁니까? 남자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은 그 공간의 구조와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님이라면 사람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군인은 명령을 따르지만 구조원은 생명을 우선으로 하니까요. 그 말에 이경호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302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있는 세상이 또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눈을 감는 순간 또 누군가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는 조용히 봉투를 다시 접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무기나 작전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는 선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존중하겠습니다. 그날 밤 이경호는 수첩 한 귀퉁이에 짧은 문장을 써내려갔다. 나는 다시 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번엔 준비된 채로. 다음 날 아침 관리소장 김주임은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일주일 휴가라뇨? 어디 가시는데요? 이경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지켜야 할 게 있어서 말입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짙은 소금기를 품고 있었다. 이경호는 낡은 운동화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항만의 서편 물류기지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20해 전 구조복을 입고 이 통로를 처음 뛰어들던 바로 그 자리로. 폐자재 창고로 위장된 한 컨테이너 건물. 그 건물 뒤편에는 일반인 접근이 금지된 하역선 터미널이 있었고 그 밑으로는 오메가 브릿지라 불리는 폐쇄 구간이 숨겨져 있었다. 이경호는 도면대로 창고 벽체를 살폈다. 녹슨 배전함 뒤 철제 고정핀 2개를 뽑자 작은 입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은 오래된 기억 그대로였다. 습기 찬 벽, 소음 없는 긴 복도, 그리고 침묵으로 가득한 어둠. 그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걸었다. 왼손엔 손전등, 오른손엔 군 시절 쓰던 무릎 보호대를 쥔 채였다. 누군가는 무장하지 않냐 물을 수도 있었지만 이경호에겐 생명을 향한 감각이 무기였다. 30m쯤 들어갔을 무렵 그는 이상한 진동을 느꼈다. 천장의 배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바닥에 희미한 흔적이 있었다. 바퀴 자국. 화물용 카트보다 작은 하지만 반복된 이동에서 생긴 길. 이경호는 조용히 앉아 바닥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어젯밤 누군가 다녀갔다. 그리고 그때였다. 멀리서 희미한 발소리. 2사람. 무겁고 일정한 걸음. 그는 재빨리 벽면 틈으로 몸을 숨겼다. 헬멧을 쓴 2 남자가 중장비 박스를 밀고 지나갔고 그들의 무전기에서 단어 하나가 들려왔다. 차량은 내일 오전 투입. 박 실장 쪽은 은폐 완료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박 실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경호의 안쪽에서 오래된 경계심이 되살아났다. 예전 소방구조대 시절 군 정보과와 공동작전 시 몇 차례 스쳐 지나갔던 인물. 모든 걸 웃으며 말하지만 그 웃음 뒤로 피냄새 나는 흔적만 남기던 자. 이경호는 움직였다. 남자들이 사라진 방향 반대쪽 비상 제어실이 있던 공간으로 향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거의 없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높았지만 그는 예전에 관찰해둔 자판의 마모 상태를 떠올렸다. 왼쪽으로 1번, 위로 2번, 우측 하단. 짧은 신호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는 모니터 세대와 출입 통제 기록, 그리고 보안 로그 기록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USB를 꽂았다. 5분 뒤 로딩된 파일 안에서 선명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해안으로부터 들어온 민간 화물선, 무기를 가장한 포장 박스, 그리고 인근 초등학교 물류 지원 차량과의 위장 혼입 계획. 이경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이미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한 아이를 구하기 위한 본능, 한 도시를 막기 위한 직감. 그는 USB를 다시 뽑고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6시간 남았다. 그는 빠르게 통로를 빠져나갔다. 지상으로 나오자 해안 바람이 거칠게 몰아쳤고 밤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전화기가 진동했다. 발신자 박화영 소령. 한때의 후임이자 지금은 국방부 전략정보부 소속.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날카로웠다. 선배, 지금 당장 나와야 합니다. 움직임 감지됐어요. 선배 노출됐습니다. 이경호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 아직 끝이 아니다. 그날 새벽 항만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이경호는 지하 통로의 환풍구 근처에 몸을 낮췄다. 그가 수집한 정보는 국방부 내부 정보망으로 이미 전달되었고 박화영 소령은 공군 수송기와 해경 병력을 인근 해역에 배치해두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시점이었다. 밀수 조직은 정확히 새벽 5시 오피스텔 아이들의 등교 차량을 위장해 무기를 옮길 계획이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수십 명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경호는 수첩의 마지막 장을 꺼냈다. 마지막엔 누구나 누군가를 위해 남는다.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다 그는 통로를 빠져나갔다. 지상으로 올라온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건물 벽 뒤에서 총구가 번쩍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형님이었군요. 그렇게 조용히 사라질 분이 아니었죠. 박 실장이었다. 검은 코트 차림에 수십 명의 조직원이 하역장에 포진해 있었다. 이경호는 조용히 두 팔을 들며 말했다. 여전하군. 사람 뒤에 숨는 버릇은. 박 실장은 웃었다. 형님은 아직도 그 따뜻한 감성 못 버리셨나 보죠. 근데 이번엔 그 정의가 좀 비쌉니다. 그 순간 이경호는 무전기를 짧게 눌렀다. 지금이다. 갑자기 해안 반대편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다. 해군 특수전 부대가 하역장 쪽을 포위했고 해경의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왔다. 박 실장은 당황해 총을 들었지만 이미 방향은 뒤집혀 있었다. 경호는 가까이 있던 한 조직원의 팔을 꺾어 넘어뜨리며 박 실장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 짧은 찰나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이경호는 박 실장의 팔에서 무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그 와중에 칼날 하나가 그의 옆구리를 스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박 실장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넌 돈을 위해 움직였지만 나는 사람을 위해 움직였다. 수십 명이 제압된 뒤 새벽 하늘이 밝아왔다. 경호는 지혈도 하지 않은 채 항구 난간에 앉아 있었다.
박화영 소령이 다가와 물었다. 왜 그렇게 무모하셨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누군가가 기억해줬으면 해서. 지키는 일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일주일 뒤 302호 아이는 경비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경호는 붕대를 감은 몸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아저씨, 이제 진짜로 책 읽어줄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엔 불도 연기 냄새도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초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했다. 경비실 한켠 새로 단장된 벽면엔 작은 명패 하나가 붙어 있었다. 이경호 명예실장 구조대 경비복무 통합공로 수훈. 그리고 그 아래 누군가 덧붙인 손글씨. 경비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지금도 조용히 사람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기억처럼 불멸처럼. 경비원이 멋지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